네, 이적 시장 어느덧 7월 중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7월 중순,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7월 중순에 오기도 전에, 정확히는 이적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굉장히 바쁘게 여름을 맞았던 팀이 있죠. 바로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입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이제 감독도 새롭게 선임이 됐습니다. 테르지치 감독이 새롭게 또 도르트문트를 이제 다음 시즌에 이끌게 됐고, 감독의 변화와 함께 지금 스쿼드의 변화도 이번 이적 시장 동안에 상당한 상황인데요. 바쁘게 움직이면서 여러 선수들의 영입을 알렸고 굵직한 영입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주축인 홀란드가 맨시티로 떠나는 어떤 아픔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다른 또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다음 시즌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도르트문트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 도르트문트의 화려한 이적 시장의 테마를 잡고 어떻게 도르트문트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 경기를 보면서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재미를 못 느꼈어요. 왜냐면 예전에 도르트문트 하면은 항상 그 느껴지는 어떤 강한 압박, 공격적인 축구, 수비가 사실 좀 불안할 때가 많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 팀이 보여주는 어떤 공격적인 색채가 저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았고, 결국 도르트문트 하면 확고한 플랜 A가 만약에 잘 거쳐지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팀은 어떤 지향하는 목표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는 그냥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그리고 어떤 축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도 있죠. 일단 스쿼드에 부상자가 좀 많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스쿼드에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감독인 마르코 로제 감독이 어떤 변호를 하기에는 뭔가 어떤 얘기를 하기에는 플랜 A를 짜기에는 선수가 너무 변수가 많았다. 그래서 선수가 잘 유지되지 않으니까 내 플랜 A를 온전히 가져가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감독 입장에서는 얘기할 만한 어떤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그런 불운한 요소는 있었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지는 좀 의문이 남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이제 스쿼드의 잦은 부상이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는 감독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 좀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지향점을 가진지 모르는 팀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스쿼드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쿼드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빈자리가 유독 느껴지는 포지션들, 이런 포지션들이 좀 있는 팀일 것과 동시에 너무 비슷한 성향의 선수들이 많은 팀들, 이런 스쿼드가 구성되어 있는 팀들은, 그러니까 애매한 스쿼드가 구성되어 있는 팀들은 10중 8구 경기력도 애매한 경우들이 그동안은 좀 많았었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랬는데 도르트문트도 지난 시즌에 그랬습니다. 일단 공미 성향의 선수들이 너무 많았고요. 정작 이 선을 구성할 때 공미 성향의 선수 3명으로 뭐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프리미어리그로 예를 들었을 때는 쿠만 감독이 그 에버튼이 이끌었을 때 FM 그때 2017인가 2017일 겁니다. 2017인가 2018이 3공미 전술이 대세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시기에 쿠만 감독이 에버튼의 3공미 전술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쿠만 FM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도르트문트도 약간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감독이 그걸 선호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스쿼드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좀 구성이 됐었어요. 정작 윙에 대한 보강은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정작 측면 넓은 공간에서 측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윙의 어떤 숫자 자체가 매우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을 파고들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이 부족해지면서 너무 비슷한 성향의 선수들이 중앙으로 몰리는 문제점이 이제 도르트문트는 지난 시즌에 좀 노출이 됐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마르코 로제 감독도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꼈을 포인트일 텐데, 너무 공미 성향의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러면 전술을 짜는데 애를 먹게 돼요. 왜냐면 적어도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측면을 넓게 파고들면서 측면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러한 플레이가 가능한 자원들, 뭐 토르강 아자르 같은 선수들 막 뭐 부상으로 좀 고생을 하고 폼도 많이 떨어지고, 여기에 뭐 마르코 로이스 정도 제외하면은 사실 공미 성향의 선수들조차도 꾸준하게 폼을 보여준 선수는 부족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박스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선수들 간의 어떤 역할 분배를 확실하게 나눠서 공격 시에 다양한 패턴을 주문하기에는 아무래도 애매함이 생기죠. 왜냐면 선수들의 성향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리하고 우수한 선수 한 명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수가 마르코 로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코 로이스가 여전히 지난 시즌에는 거의 핵심과 다름없는 어떤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었고요. 또 하나 이 팀의 문제점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도 느껴졌어요. 원래 이 자리를 볼 수 있었던 비첼 선수는 부상 이후로는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뭐 벨기에 대표팀을 중계해드릴 때도 제가 좀 많이 얘기해드렸지만 예전만큼의 몸놀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벨기에 대표팀도 지금 비첼이 뛸 때 3선의 문제점이 도드라지는
보여지는 것처럼 도르트문트도 진작에 3전의 문제점은 도드라졌습니다. 미드필더들이 전진하는 성향이 많다 보니까 기본 위치 자체가 백4를 버려두고 그냥 전진해서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하고 미드필더 사이에 넓어지는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스쿼드의 문제를 보면 비슷한 성향의 이선이 노출하는 너무 획일화된 혹은 정립되지 않은 어떤 공격 패턴의 문제점, 이거는 역시 윙이 부족한 부분이 좀 큰 문제가 됐고, 아까 얘기 드렸던 수비에서의 어떤 밸런스 문제는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의 문제,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가 발생시킨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쿼드의 문제점이 이렇게 두 개가 딱 보이는데, 이번 이적 시장에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여기에 이제 뭐 팀을 떠난 홀란드가 남겨놓았던 스트라이커 자리까지 보강을 해야 되니까 딱 이 자리들이 1순위 보강 포인트구나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수비 불안에 있어서는 사실 센터백들이 보여줬던 불안한 수비력도 있었기 때문에 센터백들 좀 보강이 필요했던 자리였던 점은 뭐 당연히 확실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전술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스쿼드의 문제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시즌 내내 확실한 플랜 A를 보여주지 못했고, 아무리 마르코 로제 감독이 뭐 그러한 어떤 불운한 요소들이 있었다 한들 이 부분에 있어서 감독의 책임도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마르코 로제 감독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수비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수비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고, 뭐 로제 감독뿐만은 아니고 요즘에 도르트문트를 왔던 감독들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세트피스 수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점들까지 지난 시즌에 이어지게 되었고, 이거는 이제 이 도르트문트 팬분들이 특히 많이 느끼는 답답함일 것 같은데, 구단 비전의 문제가 있었죠. 구단 비전의 문제는 무엇이냐? 일단 나름대로 이름값이 있는 유망주는 어린 나이에 도르트문트가 아주 올바른 타이밍에 영입을 해서 일단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 구단의 어떤 분위기,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잘 활약을 했던 유망주가 얼마 안 지나서 그냥 팀을 떠나버리는, 다른 구단으로 바로 이제 이적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너무 무기력하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 팬들 입장에서도 선수에게 정을 붙이기가 일단 좀 어려운 환경인 건 사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도 나는 여기를 거쳐가는 팀 정도로 느끼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 위치에 있는 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팀들이 있기는 하고, 뭐 팀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노선이 구단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재정을 회복하고 수익을 거둬들이고 또 다른 선수를 발굴하고 이러면서 선순환이 되는 팀들도 있는데, 어쨌든 구단은 선수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어쨌든 우리 구단이 여기에만 머무르는 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부족한 포지션에 대한 올바른 보강을 하고, 나름 그래도 선수를 너무 무기력하게 떠나보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지켜내는 선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잉여 자원들 혹은 애매한 자원들은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이 팀의 전력이 좀 더 우상향이 된다는 건 그래도 보여줬어야죠. 그러면 핵심들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팀의 전력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습을 구단이 보여왔다면 팬들도 그래, 우리가 그래도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만족할 만한 여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구단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구단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애매한 자원들 혹은 나이가 찬 베테랑들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대체 도르트문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다 시즌을 맞이하는지 모르겠다, 팬분들이 느끼기에는 답답함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구단의 어떤 그동안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챔피언스리그권 진입에 유지, 여기에 좀 만족하는 모습, 이걸 좀 보여왔기 때문에 좀 더 도르트문트의 비전을 기대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요즘의 구단의 행보 자체는 매우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은 경기력적으로도 애매하고 아쉬웠던 시즌이다 보니까 보다 더 팬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선수단의 투지, 집중력이 부족해 보이는 문제점들이 많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단이 선수단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했느냐라는 문제로까지 이 어떤 생각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한 시즌 동안 참 많이 보르세네 팬분들이 좀 고통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시즌에 이제 마르코 로제 감독을 경질하고 에딘 테르지치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요. 이 감독은 이미 2020-21 시즌에 감독 대행으로서 도르트문트를 이끈 바가 있었죠. 당시 후반기 때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면서 사실 파브르 감독 경질되고 갑작스럽게 대행이 되면서 뭔가 시즌을 준비할 만한, 후반기를 준비할 만한 여유 시간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테레지치 감독이 감독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였고 어쨌든 포칼의 우승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일단 팬들은 그래도 이 인물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감독 경력이 아직 풍부한 감독이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도르트문트에 대한 애정 자체는 매우 뛰어난 인물이고, 감독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구단에 대한 애정, 또 선수 개개인의 폼을 끌어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팀의 분위기가 다소 좀 처져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선수와의 1대1 소통에 능하고 선수 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덕장 스타일의 감독이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테르지치 감독이 물론 아직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전술적으로의 어떤 역량까지 다음 시즌에 보여준다면 이전 시즌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도르트문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선수단 보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도르트문트의 영입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바스티앙 알레를 데려왔습니다. 413억 원의 금액에 데려왔는데요. 사실 알레는 이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봤을 때 선수 가치는 466억 원으로 이제 매겨졌었는데 오히려 더 저렴한 금액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선수들은 트랜스마크트에 나와 있는 선수 가치보다 실제 이적료가 오히려 더 저렴한 선수들이 많아요. 이 점은 이제 미리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홀란드도 물론 좋은 선수긴 하지만 홀란드의 경우는 어쨌든 배후 침투,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득점에 집중하는 어떤 역할의 선수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죠. 근데 알레는 아약스에서 보았던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더 공간을 만들어주고 혹은 공중볼을 경합해주고 상대와 싸워주고 연계해주는 플레이까지 좀 더 다양하게 자신의 장점을 녹으면서 최종적으로는 팀 공격을 어떤 패턴을 이끌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선수에는 저는 알레 선수가 좀 더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홀란드 선수가 결국 그 부분에서는 아직 경기 내 영향력은 다소간 기복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물론 알레도 어쨌든 아약스에서의 폼을 그대로 보여줄지는 좀 변수가 있다고는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분데스리가 활약 자체는 이 선수가 워낙 익숙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레 선수가 오히려 연계와 경기 영향력에 있어서는 홀란드 선수보다는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싶고, 또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의 어떤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빌드업의 템포나 후방 빌드업에서 나오는 잔실수들, 빌드업의 템포가 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을 파고들 때 선수 개인의 역량, 뭐 마르코 로이스와 같은 선수의 역량에 아무래도 의존하는 부분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알레 선수처럼 연계 능력이 좋고 장점 자체, 툴이 좀 많은 선수가 이렇게 최전방에 갖춰졌을 때는 좀 더 팀 공격을 다채롭게 풀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일단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아데예미 선수인데요. 발빠른 자원이기 때문에 뭐 피파나 FM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진작에 좀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선수일 겁니다. 뭐 사실 저도 좀 그렇고요. 아데예미는 사실 제가 이 선수가 잘츠부르크 있을 때도 국내 중계를 몇 번 좀 경기를 중계드렸던 경험이 좀 있는데, 이 선수도 선수 가치로 매겨지는 것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399억 원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데예미 선수는 상당한 빠름 속도를 좀 자랑하는 선수고, 무엇보다 이 선수는 측면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톱도 가능하고 측면도 가능한 자원이지만 도르트문트가 되게 필요로 했던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측면 플레이로 공간을 파고들 수 있거나 돌파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 근데 여기에는 아데예미 선수는 어쨌든 제격인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로서의 스쿼드 구성을 봤을 때 아마 아데예미는 측면에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데예미 선수는 쓰임새에 따라서는 측면 플레이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가 대박이죠. 슈로터백을 무려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는 439억 원인데 266억 원에 데려왔습니다. 이거는 트랜스마크트의 어떤 기준을 떠나서 지금 센터백 보강이 되게 급한 팀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7월 중순까지 슐로터백이 그냥 프라이부르크에 남아있었다면 여기 언론에 나와있는, 지금 실제로 나왔던 266억 원의 금액 이상으로 다른 팀들이 수요로 했던 혹은 뭔가 언론에서 나왔던 추정 금액이나 개인 협상 조건은 훨씬 더 치솟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르트문트는 무려 266억 원에 재빠르게 영입을 했죠.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다른 팀들과 경쟁이 붙기도 전에 빠르게 영입을 마쳤다는 점은 이거는 정말 구단이 일을 잘한 것이다, 협상을 잘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따질 수가 있겠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266억 원의 금액으로 내려온 거는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시즌 중 발표가 된 부분이었죠. 질레 선수를 FA로 데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슐로터백과 질레의 영입으로 도르트문트는 슐로터백 질레의 백4 수비를 그리거나 아니면 후메이스를 포함시켜서 슐로터백 후메이스 질레의 백3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레리치 감독이 여기에서 이제 뒷공간 어떤 커버나 수비에 있어서는 좀 더 역할 분배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백3진 백4진 주전진이 확고하게 갖춰질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도르트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메드찬 선수를 또 이번에 또 데려왔죠. 쾰른의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중앙 미드필더의 선수인데, 지난 시즌 투미드를 섰을 때 3선에 본 바도 있었고 경기마다 간간히 먼볼란치 수비형 미드필더도 좀 봤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어쨌든 이 자리가 도르트문트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도르트문트는 바로 메드찬 선수에게 6번 롤 자리를 줄 것 같고, 롱패스 능력과 활동량을 통한 수비에서의 넓은 커버 범위, 압박이 상당히 좀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자리에 메드찬 선수도 무려 67억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당장 쓸 수 있는 선수를 올바르게 데려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이제 2군 골키퍼로 합류할 예정인 마르셀 로트카 골키퍼, 그리고 세컨 키퍼인 마이어 골키퍼까지 이번에 또 데려왔죠. 근데 보면은 다 FA 영입입니다. 골키퍼 자리니까 보강까지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데려왔는데, 총액을 따져보면요, 실제로 데려왔을 때 이적료는 지금 1145억 원만 들었습니다. FA 영입이 많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적료를 들인 선수라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은 금액이죠.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 도르트문트가 군데군데 필요한 선수들을 보강했고, 물론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측면 윙 자원은 그래도 좀 더 측면 플레이가 전문적으로 능한 자원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선 자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더 추가 보강이 되면 어떨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어쨌든 선수 가치보다 낮은 이적료로 필요한 자리에 좋은 선수들이 영입했다는 점에서 일단 이적 시장의 출발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적 시장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일단 많은데요. 일단 팀을 떠난 선수들을 보면 홀란 선수는 맨시티로 이제 떠났고요. 슈테판 티게스라는 선수도 이제 쾰른으로 떠나면서 20억 원의 수익을 남겼죠. 비첼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제 계약 만료와 동시에 FA와 동시에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비르키와 히츠 FA로 떠났고, 자가두는 이제 계약 만료와 함께 지금 팀이 없는 상황. 슈멜처는 은퇴를 했죠. 이렇게 좀 이번 이적 시장의 9명단을 살펴봤는데 아직 판매해야 될 선수들이 많아요. 그동안 도르트문트의 어떤 전력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니코 슐츠, 아칸지, 율리안 브란트와 같은 선수들, 이 선수들을 좀 판매해서 보다 더 지금 보강이 필요한 자리들에 도르트문트는 더 적극적으로 이적 시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뭐 링크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은 호펜하임의 왼쪽 풀백 다비르 라움 선수, 지난 시즌이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이었는데 굉장한 어떤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움 선수도 지금 핫한 선수거든요. 근데 도르트문트와 일찍이 링크가 되면서 왼쪽 풀백 보강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 공격수 아무래도 이제 홀란 선수가 떠났고 알레 선수가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뎁스 강화로 놓고 봤을 때는, 요즘 뉴스를 봤을 때는 사샤 칼라이지치 선수도 링크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 제 생각에는 좀 측면 플레이가 가능한 이선까지, 물론 이선은 또 보강보다는 일단 정리가 좀 우선시되는 수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선 자리까지도 좀 보강을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도르트문트가 좀 인상적으로 이적 시장을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감독 테레지치 감독, 좋은 어떤 팬들에게 추억을 남겼던 테레지치 감독이 또 선임이 되면서 테레지치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출 잘해야 되고요. 방출과 함께 얻게 되는 수익으로 추가적인 스쿼드 보강까지 더 뛰어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도르트문트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적 시장의 어떤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너무 무기력했던 지난 시즌의 어떤 아쉬움을 털어내고 새 시즌에는 좀 더 활발하게 새 시즌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도르트문트의 활발한 어떤 이적 시장 소식들을 다뤄봤습니다. 아직 이적 시장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르트문트가 어떻게 시즌을 출발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